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안녕하십니까. 아투TV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송국근의 현장 정치 2월 15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일부에서는 지면 심청 분석, 오늘 진전된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심청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이슈 집중해부, 그리고 3부는 총선 판읽기인데 이 시간에는 2부, 3부에는 김경국 국제신문 전 서울본부장이 같이 출연을 해서 저와 같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경국 기자도 정치부 기자 경력 30년, 만만찮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저와 같이 토크를 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지금 전국 이슈로 등장한 여러 가지 공천 문제나 이 공천 파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에게 묻다가 이재명 대답 좀 하라. 법카 누구 책임이냐? 도대체 누가 썼느냐? 당신은 쓰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 당신처럼 법카를 함부로 써서 썼던 공직자가 공천 신청하면 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신도 공천 자격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동훈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이 없죠. 답이 없는 것은 이재명은 지금 총선 구도를 이재명 대 윤석열로 몰고 가려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재명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한동훈에게 대꾸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총선 구도가 돼버리죠. 그러면 정권 심판론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사 대 피고인, 검사 대 피의자 이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일단 대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이 그냥 있지 않죠. 매일매일 강도를 높였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관식 문제 그동안 내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이재명이 오늘은 사지선다형 쉽게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 문제를 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 문항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참 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이 패부가 찔리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2부에서 김경국 전 본부장과 같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어제 오늘 단수 공천, 지금 공천이 확정된 거죠. 25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또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대결 구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을 이런 원희룡 대 이재명 대 원희룡 대결 구도가 잡혔습니다. 나중에 또 이재명이 어떻게 내 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원희룡은 공천을 받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살펴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간판으로 동작 을에 가서 나경원과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격전지가 생기는데 그 부분들을 2부 시간에 3부 시간에 총선 판읽기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지 마시고 1시간 30분 동안 저와 함께 쫙 달려보시면 지금 총선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재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이렇게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몰아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일지, 자, 그런 부분들이 1시간 30분 안에 다 여러분들에게 다 읽힐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시아투데이 이 심청 분석인데 진전된 내용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 기사는 국민의힘 1차 단수 공천의 용산 출신 제로 윤 40년 지기도 컷오프 여 25명 단수 공천했는데 윤심은 없었다. 이 기사입니다. 윤심은 없었다. 자, 일단 기사 내용 이렇습니다. 공간이가 건영세, 나경원 등을 확정을 했고 서울에 19명, 용산 출신은 제로,
윤 대통령 40년 직위도 컷오프. 자, 40년 직위는 석동현이죠. 40년 직위도 컷오프 됐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25명 단수공천을 어제입니다. 자, 오늘 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죠. 용산 참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좀 눈에 띄는 인물들을 보면은 건영세 그 용산의 대통령실이죠. 그 건영세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그 초기에 장차관을 지낸 인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건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단수공천자로 확정이 됐고 용산 참모 출신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영세 의원은 원래 여기 국회의원이었죠.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을 지냈다고 해서 여기 간 것이 아니고 원래 여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병민, 이 광진갑 청년 최고위원이었죠.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고 젊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방송에 자주 나오는 광진갑으로 갔고, 자, 이 대목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오신한이 광진을에 갔는데, 자, 광진을에 누구 있습니까? 민주당에 고민정 있죠. 고민정이 있는데, 자, 복수 혈전이 벌어집니다. 이 광진을에서. 물론 대리복수죠. 왜 그러냐면은 2020년 총선 때 그 광진을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고민정이 맞붙었죠. 그런데 이 광진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려 5번 국회의원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근 30몇 년 동안 국민의힘이 한 번도 당선이 못했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오세훈이 그 인기 많던 오세훈이 고민정에게 그때 서울이 거의 뭐 41대 8로 참패를 할 때죠. 그때 2점 몇 % 차이로 졌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이 됐죠. 그러니 이번에 출마를 못하죠. 자, 그런데 고민정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신한을 보냈습니다. 오신한이 자기가 오세훈 시장에 권유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신한은 작년 5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죠. 그러니 오세훈 시장 그 밑에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는데 오신한은 그 작년 5월달에 정무부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광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광진으로 이사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광진은 오세훈 시장이 애정을 가진 곳이라서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 거기 내가 고민정에게 정말 져서는 안 되는 질 수도 없는 선거인데 졌다. 거기 참 광진에 내가 애정이 있다. 그러니 당신이 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광진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정부시장직을 딱 부시장직을 내놓고 나서.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30몇 년 동안 광진을은 추미애를 비롯해서 민주당만 있었는데 오신한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재선을 어디서 했냐면은 관악을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19대 20대. 그런데 관악을은 광진만큼이나 야성이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 강한 데죠. 그런데 그 관악을에서도 27년 동안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신환은 거기 가서 27년 만에 새누리당 후보로 처음 당선이 됐습니다. 나중에 바른정당 가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오신환은 보수정당의 험지에 가서 개척을 하는 그런 이력이 하나 있죠. 27년 만에. 그런데 이번에는 30년 만에 광진을을 탈환하기 위해서 고민정과 붙는다. 여기가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지역이 됩니다. 30몇 년 만에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이 깃발을 꽂을 것이냐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죠. 이용호 의원이 서대문 갑을 받았는데 원래 마포 갑에서 경쟁을 했었습니다. 현역 의원이죠. 원래 전북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서대문 갑에 갔습니다. 서대문 갑은 원래 인용환 전 혁신위원장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관심이었는데 일단 지역구 출마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심되는 지역이 태영호 의원,
탈북 그 외교관이죠. 태용호 의원이 구로 을에 갔는데 여기에 민주당 누가 있느냐? 윤건영이 있습니다. 윤건영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하면서 북한과 계속 접촉을 했던 인물이죠. 마크 접촉을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태용호 의원은 북한에서 탈북한 외교관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대결을 펼치는, 자, 이 대결도 참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또 그 옆에 구로갑에는 이인영은 86세대죠. 86세대인데 거기에 붙는 사람은 상당히 인지도가 많습니다. 호준석, YTN 앵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데, 자, 그 중에 하나, 나경원 의원이 동작을에 다시 공천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여기는 이수진에게 그때 2020년에 좀 아깝게 패한대죠. 둘 다 여성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비례대표, 얼마 전에 뭐 성남 중원에 간다 뭐 했던 그 비례대표 이수진이 있고, 이 이수진은 동작을의 판사 출신, 그쪽 그 비례대표 이수진은 간호사 출신. 그런데 어쨌든 이 동작을의 이수진이 공천을 받는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과 이 리턴 매치가 되는데 아마 상대가 바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누가 거론이 되느냐? 추미애. 강진에서 5선을 했던, 이번에는 강진에 안 주고 이재명이 얼마 전에 추미애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뭔가 단판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험지로 가라. 보통 지금 친문은 다 쳐내죠. 친문재인 쪽은 다 쳐내는데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도 친문재인이죠.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추미애는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해서 지금 문재인을 막 공격을 하는 그 상황이죠. 문재인을 공격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우리 편 시켜줄 테니까 강진, 당신이 했던 강진이 거기 가지 말고 그 좀 험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좀 센 사람이 있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붙어봐. 누구? 나경원. 그래서 그쪽에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대 추미애 대결이 벌어질 공산도 크다. 공교롭게 추미애도 여성 판사 출신이죠. 그러면 이 동작을에는 이수진, 추미애, 나경원 여성 판사들끼리 이 각축을 벌이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남 3구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일찌감치 서초갑에는 조원희, 송파갑에는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죠. 그 다음에 송파을 배현진, 얼마 전에 피습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나경원, 배현진 이 사람들이 단추공천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당무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원내에서는 배현진이 1등했다. 원외에서는 나경원이 1등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당무감사 평가가 좋은 것은 일찌감치 발표를 했고, 또 이 강남 3구에 속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공천된 세 사람 외에는 대부분 이것이 격전지입니다. 격전지니까 빨리 가서 선거운동 시작하라. 이런 의미에서 1차로 발표를 한 거죠. 김병민, 그 오신환 다 어른들입니다. 김경진, 동대문 올, 김재섭 방송에 패널로 자주 나오죠. 그래도 도봉갑, 김선동, 도봉올 다 어려운 것을 구상찬, 강서갑, 김일호, 강서배 이런 어려운 것을 먼저 어제 1차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 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용산 출신은, 그러니까 참모 출신은 하나도 없었고 단초 발표, 나중에 이제 아마 경선을 시키거나 그렇게 할 부분들을 남겨놨지만 어쨌든 혼자 전략 공천 딱 내리꽂은 데는 없다는 이야기죠.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25명 또 단초 공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주목되는 인물, 오늘 발표된 사람은
원희룡 인천 계양을, 박문규 경기 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 수원정, 장영하 이재명과 항상 이재명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장영하 변호사, 성남 수정, 안철수 성남 분당갑 그대로 해서 25명 당수 공천을 확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오늘은 경기도 14명, 인천 5명, 전북 6명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원희룡은 이렇게 되면은 그 이재명과 한판 붙게 되죠. 이재명이 도망가지 않는 한. 자, 그래서 여기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재명은 주 3회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계양에서 이 서초동까지 일주일에 3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 바쁜 총선판에. 그리고 또 다른데 이 지원 요새도 실제 정상대로라면 지원 요새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 요새 같은 거 못 하죠. 주 3회 재판도 받아야 돼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발표된 사람들 중에서도 용산 출신,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 꽂은 것 아니야? 또는 한동훈이 꽂은 것 아니야?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제 발표된 데에서도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출신들이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하고 일단 보류가 됐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아마 경선을 할 겁니다. 오늘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 경기 분당을에 출마를 선언했죠. 뭐 분당은 국민의힘의 편한 지역이지만은 과거에는 편한 지역이었지만은 지금은 이 분당을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있는 곳이죠. 7인의 멤버. 그런데 여기도 도전장을 경기 분당을에 냈는데 김은혜 전 수석이 오늘 단수 추천 대상에서 일단 배제가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용산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일종의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경기 안산 상록갑에 신청을 했는데 단수 공천 대상에서 배제가 됐다. 장성민 전 기획관은 사실 용산에 있으면서 부산 엑스포 그 유치를 실무적으로 좀 총괄을 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김은혜 홍보수석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여기 경기 분당을 단수 공천 대상에서 배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용산 출신들이 한 38명 정도가 각 지역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고 장차관을 지낸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사람들이 한 17명 해서 1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지금 각지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55%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 작업이 한참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 강남을 아주 양지죠. 양지에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현역으로 있고 거기 다시 공천을 신청을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원모 검사 출신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거기다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좀 이렇게 질타를 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원모 전 비서관은 경기도 험지 쪽으로 갈 거다.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진 전 장관도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용산 출신들에 대한 교통정리 너무 양지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좀 험지로 보내고 하는 이 교통정리가 지금 한창 용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안에서 공간위 안에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서 교통정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천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기사 다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시스템 공천
결과 수용하겠다. 한동훈 큰 정치인다운 결정 반드시 승리한다. 서울 지역구 컷오프 자범 해결한 국민의힘. 김성태 당의 결정 겸허히 수용. 한동훈 정치란 뭔가 생각했다. 큰 정치인답게 결단을 내려줬다. 필요한 결정을 해줬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공천에서 탈락한 중진 의원 출신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북을 보고 끓겠죠. 그러면 지도부를 향해서 과거에 막 가서 싸움도 하고 막 이단 엽차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하면은 정치인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죠. 공천 탈락은 아예 총선에 나가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물론 뭐 무소속으로 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때 그러면 성률이 확 떨어지죠. 성산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반발을 하는데 얼마 전에 29명을 그러니까 공천 신청자 중에서 29명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컷오프 시켰는데 그 안에 강서에서 3선을 한 중진 출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그 범죄 혐의로 이렇게 뭐 기소가 됐던 적이 있고 뭐 이런 그 때는 배제를 한다. 이 원칙을 정해놨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그 원칙에 적용이 돼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일단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때 이 본인이 KT에 자녀의 특혜 취업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기소가 돼서 부분적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그런데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데도 컷오프가 돼버렸죠. 당연히 김성태 반발을 하죠. 반발을 해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성민 그리고 그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이 사람들을 막 공격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박성민 위원을 향해서는 시중에 놔두는 그런 소문들 삼천개혁대 출신 조폭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면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이철규 그 공관위원은 또 맞대응을 막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저는 품격 있게 이 문제를 조정을 했다고 보는데 비대위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마련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우리가 내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천을 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다만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당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 뭐냐면 드루킹 특검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했죠. 단식을 해서 결국 관철을 시켜서 그 결과 문재인의 후계자로 불렸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문재인 쪽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그것이 정권 교체의 하나의 계기도 됐다.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쭉 평가를 합니다. 아주 호평을 하죠. 그리고 단식을 했는데 누구처럼 하지 않고 진짜로 했다. 누구처럼 누구 이재명처럼 진짜로 했다. 그런데 사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취재를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여전히 그때 단식 후유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진짜 제대로 하면은 진짜 몸이 상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민주주의와 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시스템 공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깊은 양해 바란다. 이 말을 듣고 김성태 바로 오케이 나 불출마한다. 그 정도 나를 인정해주면 불출마한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미라리 대달라 했는데 나 그렇게 하겠다. 불출마하고 총선 승리를 하는데 돕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비대위원장 한동훈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아름다운 마무리죠. 아니 공천에 떨어진 사람이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에게 매우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 하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모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공천 탈락자 과거처럼 막 반발을 하면은 그냥 그걸 또다시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러면 그 당원들이 그 당사 앞에 와서 막 데모하고 피켓팅하고 그러면은 결국 점수 깎이는 건 국민의힘 전체죠. 근데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멋있게 정리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 한동훈의 공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재배치죠. 재배치. 가령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를 경남 안에 있는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고 서병수 부산시장을 지낸 의원을 부산의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고 중진 조혜진을 또 김해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어차피 공천이 어렵죠.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하고 그랬으면은 그런데 그래도 다시 재활용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 지역에는 신진을 투입을 하는 그래서 이게 이 한동훈식 곱셈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본인이 했죠. 곱셈 공천 이야기는. 자,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사투데이 사실 하나 더 소개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김경국 기자 모시겠습니다. 아사투데이 사설은 비례대표 선동꾼 아닌 일꾼을 뽑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총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잘 안 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이 될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여기에 각계 전문가를 국회로 보낸다는 취지와 다르게 주한미군 철수, 강우병 집회, 천안함 괴담 살포, 깊이 관여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은 이석기의 통진당 후신이죠. 사실상 후신입니다. 여기와도 위성정당을 논의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새 술과 새 부대인지 묻고 싶다. 자, 이런 내용의 사설입니다. 비례대표 판단은 국민의 몫인데 선동꾼이 아닌 일꾼을 잘 판단해야 한다. 제2의 윤비양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2020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 이재명이 이 시민단체와 서로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더불어시민당이죠. 위성정당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시민단체에서 더불어시민당인데 이재명이 그때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기호 1번부터 10번까지를 시민단체 쪽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민단체 몫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무조건 당선되는 거죠. 그때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윤미향, 양이원영, 신원영, 그때 코로나 그 텔로인 참사 때 닥터 그 앰뷸런스 그 논란 일으킨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른 거죠.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나마 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죠.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하니 아무런 검증 없이 들어와서 배지를 달아서 정치인 전체적인 수준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 위성정당을 그 이재명이 만들면서 정말 선동꾼들 계속 뭐 강우병 집회, 천안함 괴담 살포 하던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보도되는 것은 그 세력 중에는 그 간첩단 사건과 연루된 그쪽하고도 또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비례대표, 그러니까 투표를 하실 때 지역구 후보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들이 어떤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그 국회를 난장판으로 또 만들지 않을지 자,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는 수고를 좀 해주셔야지 윤미향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지면 신청 분석을 해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이슈 토크, 이슈 집중해보. 정치부 기자 경력 합하면은 안녕하십니까, 김경국 기자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눈 오죠? 네, 눈이 오다가 지금 다시 내가 들어올 땐 비가 왔는데. 아, 눈비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말씀을 들으다가 갑자기 인사를 드렸는데, 그 정치부 기자 30년 하셨고, 예. 저는 35년 했고, 합하면 65년. 65년이네요. 예. 근데 제대로 이거 저희들이 평론 못하면은, 아니 그 정치부 기자 65년 한 사람들이 겨우 그 정도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해갖고 오셨죠. 앞으로는 그걸 소개 안 하는 걸로. 이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주관식 질문을 자꾸 이재명에게 하니까 이재명이 답을 안 한다. 너무 어려워서 안 하는가. 그래서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겠다. 오늘 그 비대위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진선다용으로 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 아니 과일을 1,000만 원어치 사 먹고 일제 상품 쓰고 공무원이 제사상을 대신 차려주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게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 부분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 본인들이 반론도 못하고 있다. 제가 반론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묻겠다. 자, 객관식. 이재명한테 한동훈이 묻는 겁니다. 자, 객관식. 이 중에서 뭐냐 이거죠. 4개 중에서 도대체 법인카드 그 문제는 뭐냐. 자, 1번. 사진 쓴답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 과일 안 좋아한다.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상품 쏘고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는 맞는데 다 그러고 살던 거 아니냐. 다 그런 거지 뭐. 3번. 사실 과일 다 정진상이 김용이 먹은 거다. 4번. 유동규 이야기도 했습니다. 4번. 그건 내가 먹긴 했지만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이재명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5번 해가지고 또 동문서답. 또 동문서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면 5번 해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하시면 공격하는 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 했더니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네.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네. 그게 이게 1번.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나 안 먹었다. 사실 과일 안 좋아한다. 이재명 대표 사실 얘기하는 게 워낙 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말하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워낙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을 꼬집은 것 같고요. 네. 일제 샴푸 이 부분은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계속 의존을 하는 얘기가 거의 매일 꼬집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계속 각인시키는 효과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죠. 이제는 오늘 수원 분당 수정에 변호사 누굽니까? 장영하 변호사. 장영하 변호사 공천 줬죠. 그다음에 유동규 또 이제 기양을에 출마했죠. 그리고 조광환 시장 물론 조광환 시장 오늘 남양주에 또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전부 다 이재명. 전부 사실은 이재명 킬러들입니다. 이제 포위당했네요. 예. 정말 내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장영하 변호사. 예. 그 이재명 관련 책 썼죠. 책 썼죠. 예. 이재명 책 썼고 그다음에 유동규는 좀 별개로 합시다. 유동규 저는 이 전선을 이렇게 헛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끝에는 드롭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유동규도 어쨌든 뭐 이재명 잡겠다고 나갔고. 조강한 인천 계양구 주민들한테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장동 이야기하는 게 좀 안 맞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이제 대장동 얘기도 대장동 얘기지만 이재명의 인간성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장영하, 유동규, 그다음에 조강한은 그때 단체장 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막 부딪혔죠. 그렇죠. 남양주 시장 하시면서. 예. 원래 조광한 씨가 옛날에 이기택 총재 그 비서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 문제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이 청와대 출입했는데 그때 홍보 담당으로 와 있었어요. 홍보 담당 참모로 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원희룡이 가서 그 대장동 1타 강사가 갔을 뿐이 아니고 원희룡 장관이 이제
최전선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렇죠. 개항을 해서. 예, 나머지 이제 옆에서 서버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이 경기도 지역이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됐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사지선다 형,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 과일 안 좋아한다. 이거는 그 전에 이재명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네. 먹는 게 소원이었다. 과일 딱 채워놓고 꺼내 먹는 게 소원이었다. 지금 그거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인카드로 이제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자기가 돈 많이 벌었으면 자기 돈으로 해야죠. 그걸 왜 법인카드로 해요? 변호사에서 돈도 좀 벌었을 텐데. 엄청 벌었죠. 그리고 자기 변호사비는 대납을 뭐 해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 조명현 씨 이렇게 뭐 계속 그 검찰에서도 진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과일을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으면은 다 못 먹잖아요. 예. 그러면 차례를 해서 그때 서로 통화하는 거 배수원 씨하고 통화하는 거 보면은 뒤에 거 그거 뭐 안 상했냐? 뭐 안 상했습니다. 뭐 그거는 그러면은 뒤에 거를 앞으로 꺼내놓고 막 이런 것까지 하는 거 보니까는 사다 재워놓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즐기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보면 뭐 생활비를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제사상까지 카드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과일 안 좋아한다 이거는 이야기 같아요. 그냥 아예 잡아 떼든지 해라. 그냥 말을 좀 해라. 잡아 떼더라도 그 이야기 같기도 하고. 두 번째,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산푸 쏘고 제사상 대신 촬영한 거 맞는데 다 이러고 살지 않나? 이거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나 정도 되면 너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왜 얘기죠. 나만 갖고 그래? 그럼 전수조사 해보든지 다른 다른 시설들 그냥 배째라는 식이죠. 그다음에 사실은 과일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이거는 꼬리 자르기를 하든지 차라리 말을 좀 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며칠 전에 김인섭 씨 관련해서는 김인섭 씨가 정진상하고 확실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굉장한 재판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이게 백현동 관련해서 이 백현동에서 허가방을 차린 사람이 이 지금 5년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허가방을 차린 사람이. 그럼 이 허가방은 어디서 허가를 얻어왔겠어요? 그러면은 허가방이 5년인데 인허가 장사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지금 공천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딴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이 공천 자체를 해서 선거를 이기겠다는 그 공천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너무 심각해졌거든요. 그렇죠.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당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백현동 선거법, 백현동 선거법만 해도 이 명백한 유죄가 이제 사실은 유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유죄를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을 때 나를 어떻게 커버를 해줄 사람들을 내 지금 주변에 빨리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지금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그 김영국 기자께서 하신 말씀을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는 그 공천은 이재명식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한다. 대장동식 공천도 대장동식으로 하는 거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뇌물 수수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대장동이 성남시장 활동 안에 측근들이 다 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비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천도 이제 비선들이 다 한다 그 얘기죠. 네, 결국은. 비선에서 다 하고 공천도 그때 대장동 그 사업도 다 비선에서 하고 그리고 이 이익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 이거. 네,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그 대장동식 공천 부분은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문학진 전 의원이 전화를 했는데. 안혁백. 임혁백. 아니 임혁백이하고 문학진 전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전화 와서 형님 꼴찌 형님 꼴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했다고 하는. 31% 11%, 10%, 문학진 전 의원은 10% 얻었다. 이러니까 문학진 이상해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략공천위원장이 우리 그런 여론조사 안 했는데, 안 했는데, 그렇죠. 경기도 팀에서 했나 이제 비선에서 했나 이렇게 경기도 팀에서 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 그걸 꼬집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선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정확합니다. 이건 31대 11대 10이니까 네. 20% 이상이면 차이가 나면 네. 전략공천 할 수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딱 20% 맞췄거든요. 네. 문학진 의원은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죠. 문학진 의원 별명이 뭔지 아세요? 문세표죠. 문세표. 지난번에도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네. 근데 사실은 문학진 의원을 지금 구명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원로, 소위 말하는 원로들이 네. 이강철, 정대철, 권노갑 뭐 이런 네. 분들이 지금 구명운동을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 듣겠습니까? 지금 마이웨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지금 공천하는 거 보면은 총선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럼요. 자기 당 이재명 당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로들 얘기 아마 귓전으로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학진 의원이 왜 문세표냐 좀 많이 아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2000년에 이 총선에 나갔는데 개표 결과 3표가 졌어요. 세표죠. 3표가 져서 문세표 이렇게 불렸는데 억울하다고 이 문세표가 다시 재검표 요청을 했거든요. 재검표하니까 2표 차이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문두표로 문세표에서 문두표로 바뀐 전철 같은 이야기인데 2000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학진 의원이 이번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문학진은 그때 이재명 캠프에서 이 특보단장을 맡았어요. 특보단장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센 찐명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은 친명이라고 괜찮다고 있었는데 그렇죠. 친명이 온 거죠. 친명이 문학진 의원을 제가 그 사실 선거 기간 동안에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번 만났어요. 대선 때. 예, 대선 때 그때 네. 당시에 이제 그때 기자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 특보단장 할 때 예. 그때 만났는데 뭐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띄우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저 문학진 의원이 굉장히 측근이구나.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또 팽을 당하네. 측근이네. 이재명이 전화해서 형님 꼴찌 하셨어요. 나이 차이가 한 6살 정도, 7살 더 날 것 같은데. 7살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형님 전화해서 이재명입니다. 형님 꼴찌 하셨어요. 술만 하지 마셔야 되겠어요. 거기 이제 그러는 사이에 찐명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그 지역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 공천은 이 대장독식 공천이다.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조국 뭐 신당에 대해서 뭐 이재명이 만든 뭐라고 했죠? 암수를 써서 뭐 만든 거라고 했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제3지대 뭐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좀 이렇게 기발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도 잘 못하겠는데. 예. 자, 오늘 준비했던 이슈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좀 가장 핫한 이슈였던 것은 김정숙.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민주당의 그 도를 지나치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뭐 계단까지 막 섞어서 함정 몰카다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김정숙 그러면 그 특검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보수 쪽 사람들은 보수 우파 진영 사람들은 좀 점잖아요. 점잖아서 그때 이 김정숙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타지말 전용기 타고 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샤넬 옷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뭐 그때 다 넘어갔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파헤쳐보자 해서 이게 앞장서는 사람이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거든요. 예, 끈끈이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 결과 김정숙도 지금 수사를 받게 됐죠. 그때 조선일보가 한번 그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조선일보 당시 보도를 했었죠. 청와대 여성 경호원한테 수영 강습을 1년 이상 받았다. 네. 이렇게 수영 강습을 받았다 그랬는데 뭐 그때 당시에 경호처에서는 안전요원으로 근무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는데 패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판부에서 재밌게 얘기했는 게 이 패소했는 이유가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용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용 강습을 했다는 인정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저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청와대 경호원이 데리고 또 그 여성 경호원은 얼마나 노력해서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대통령 부인 수용 강습을 했다. 이러면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마 분명히 이게 수영을 외부에서 배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청와대 안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경호실 시설에서 뭐 연무관 이런 데 있어요. 연무관 경호 시설에서 배웠을 그렇죠.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지만 그 경호원들 체력 단련장이잖아요, 일종의. 거기 가서 수영을 배우면 그 시간에 다른 경호원들 사용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고, 이게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형사 1부에 배당돼서 지금 수사에 착수를 하는데, 형사 1부는 이제 고발 사건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수사는 안 하더라고요. 적극적 가령 예를 들어서 이순석 무고 사건 이런 것도 그 형사 1부에 다가 있어요. 형사 1부가 있죠. 그래서 이게 수사에 이제 언제 착수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어떻게 경호원을 이게 지금 김혜경 씨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 부분은 다른 게 없거든요. 딸랑 그 한 부분인데 지금 김혜경 씨나 김정숙 씨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고 지금 사실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전용기 혼자 타고 대통령 인장 붙여서 타지마을 관광 갔다 온 부분. 그 예비비 3억 얼마가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배임에다가 국고 손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때가 된 거죠. 그렇죠.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을 건드리고 고발을 하고 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뭐 합니까?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은 고발권이 없나요? 이종배 시의원 이번에 시의원한테만 고발권이 있나? 이종배 시의원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을 주든지 해가지고 국회로 데리고 와서 더 세게 공격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퇴를 안 해서 이제 안 돼요. 그런데 사퇴를 안 1월 10일까지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대로 아니 이것을 왜 시의원 차원에서 물론 뭐 시의원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국회의원들은 뭐 고발도 못 하나? 이거 그리고 이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흔히 농담으로 이제 집에 가면 넘버 4다. 뭐 자식이 1번이고 부인이 2번이고 강아지 있으면 3번이고 강아지 없으면 3번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는 김정숙 씨가 넘버 1이었던 것 같아요. 넘버 1이죠. 그때 해외에 보면은 뭐 버킷리스트 이야기도 있지만은 해외에서 공항에서 귀국하는 또 전용기 타러 오면서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죠. 레드카펫을 이렇게 앞장서서 걸어가고 뒤에 따라오고 그다음에 비행기 트랩 위에 올라가서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는 인사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손 들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진. 그래서 뭐 그 외양은 그 외형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뿐이 아니고 그때 사실 뭐 러시아 대사 오윤근 대사를 비서실장으로 뭐 하느니 뭐 그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기 중에 이 본인 부부, 대통령 부부의 딸 부부가 해외로 갑자기 이주를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 이게 파헤쳐 보면 끝이 없는데, 이 우파 쪽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하느냐, 지금 국정 운영하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점잖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해서 점잖했던 것인데, 사실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아니, 지금이라도 뭐 파헤치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니까, 했다니까 이제 이 김에 이제 샅샅이 앞뒤 안 가리고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샅샅이 파헤쳐야 됩니다. 그럼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버벅거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가 이름이 지나갔는데, 우리 댓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제3지대 정당,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 개혁신당에 대해서, 그거 영주권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야. 맞다. 영주권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야. 그러면 이제 영주권 얻고 나면은 찢어지는 거죠. 서로 찢어지는 그 상황인데. 사실 김종민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어젠가 그젠가 어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합쳐 있지만 총선 끝나면 또 어떻게 우리 갈 길 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명백한 위장 결혼이 맞습니까? 위장 결혼, 위장전 좀 전에 뭐 했습니까? 영주권 획득을 위한.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좀 짚어봐야 되는데 왜 제가 이준석하고 이낙연 이야기 별로 하기 싫은데 왜 짚어봐야 되냐면은 이게 정말 그 한국 정치에서 정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가? 말은 개혁신당인데 이게 개혁인가? 그런 여러 가지를 짚어볼 게 있는데 우선 돈 문제를 하나 짚어보죠. 돈 문제. 제가 썸네일에 이준석 금고털이, 국고털이 범자는 안 붙였습니다. 범자 붙이면은 또 이게 뭐라고 할까봐. 국고털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현재 4명이죠. 4명입니다. 4명이죠. 양향자, 예. 이원욱, 김종민, 정천 예. 4명인데 이게 5명 이상이 되면은 국고 보조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총선 앞두고 국고 보조가 2번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 1분기 경상 보조금이 나갑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다음에 3월 25일 기준으로 총선 직전에 그때는 선거 보조금이 나갔는데 경상 보조금은 그 125억 원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다른 설명은 다 놔두고 지금 4명이라고 했죠. 5명이 되면은 6억을 받습니다. 6억을 받는데 4명인 상태에서는 많아야지 5천만 원 받아요. 수천만 원. 근데 6명 오늘까지 이제 5명 맞추기 위해서 한 명 끌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끌어와서 지금 이제 참 이게 코미디인데. 5명이 됐습니다. 5명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125억이라 그랬습니까? 어쨌든 제가 4년 전에 예를 들어보면 4년 전에 110억 원이었습니다. 경상보조금 총액이 110억 원이었는데 이 분배 방식이 우선 원내교섭단체 그러니까 20석 이상 되면 원내교섭단체의 총액의 절반 50%를 나눠서 그렇죠. 일단 원내교섭단체 배분을 하고 20석 이상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50석 이상 19석 5석 이상 19석까지 그까지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에는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뭐 이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4석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석을 가져옴으로써 6억으로 뛴 거죠. 받는 거죠. 참. 그래서 이제 한 석을 가져왔어요.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양정숙이죠. 양정숙. 양정숙 의원인데 양정숙 의원은 또 누굽니까? 여기도 또 부동산 문제가 있었죠 아마. 그때 처음에 여기도 더불어시민당으로 들어왔거든요. 위성정당으로 들어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재산 신고를 하면서 누락 신고를 했어요. 누락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또 막 아니라고 하면서 언론사 상대로 소송 걸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또 그것도 자기에게 이제 불리한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출당을 시킨 거죠. 제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탈당하면은 배지가 날아가니까 제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그 사람을 데려간 겁니다. 개혁신당에서 5명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서 6억 받으면 한 3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치자금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 말고 심지어 황보성이 부산. 황보성이 의원도 데리고 황보성이 의원도 뭐 지역구 출마를 전제로 해서 왜냐면. 개혁신당 출마를 전제로? 출마를 전제로 와라. 이렇게 해서 황보성이 의원은 일단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탈당했죠. 탈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탈당한 정치자금법도 있고 조금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었고 그래서 탈당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이 황보성이 의원하고 서른 이런 사람들 계속 접촉을 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정당 기호죠. 정당 기호 정당 기호는 이제 녹색 정의당보다 더 많으면 됩니다. 녹색 정의당이 지금 6명 아닙니까? 일단 7명을 만들어야 이제 3번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황보성 의원도 접촉하고 서른 의원도 접촉하고 그런다는데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위 20%에 민주당에서 하위 20%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이낙연계 자작이니까. 이낙연은 나갔는데. 이재명 대표 공천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하위 20%에 포함될 것인데 그래서
서른 의원도까지 접촉했다는데 서른 의원을 만약에 접촉해서 영입을 한다 이러면 안 그래도 지금 이준석의 원내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그렇죠. 이준석 신당의 열렬 당원 핵심 당원들 2030 남성들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계 사실상 민주당의 백기투항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민주당이 아니라 좌파의 백기투항이죠. 좌파 진영의 품에 안긴 거죠. 좌파 품에 안긴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개혁신당 원내 개혁신당 핵심 당원들이 탈당하고 지금 연쇄 탈당하고 엄청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른 의원까지 영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절단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준석이 하는 일이 그 원래 개혁신당 이제 그 사람들은 원래는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을 보고 갔든지 어쨌든지 그런데 이준석이 새로운 그 우파 정당을 만드는 줄 알고 나왔더니 그러니까 이제 우파 정당 개혁한 우파 정당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준석류의 우파 정당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좌파의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아니 그 삼지대 빅텐트라고 하지만은 그 전부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민주당이고 이준석 그 패만 딱 국민의힘 출신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지금 요새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그거 걱정 마. 좌파가 전부 다 내 밑에 들어온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갖다 놨다. 나하고 이낙연하고 공동대표인데 이낙연은 예우 차원에서 해줬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같잖죠. 같잖고 또 말을 거기다 대응을 하면은 이게 만든 지 며칠 되지 않는데 또 분란이 일어나요. 아마 조만간에 뭐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서 또 분명히 또 찌그덕거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이준석을 6억 원 가지고 국고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제가 말씀드린 3월 25일 되면은 이제 얼마가 풀렸느냐 500억 원이 풀립니다. 500억 원이 풀리면은 그때 5명 이제 넘은 상태로 있으면은 그때 한 20억을 또 가져가죠. 20억 또 가져갑니다. 4명이면은 못 가져가요. 그런데 5명 넘기면 20억 가져가는데 그때까지 또 이삭죽기를 하겠죠. 이삭죽기에서 20명을 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20억을 넘기면은 가져가는 돈이 60억 정도를 가져가요. 그러니 이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이쪽으로 이삭죽기로 낙천하고 이삭죽기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뭐 그쪽으로 출마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재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도 당선되려고 가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자기가 감으로 해서 뭐 기호도 앞순으로 받고 또 그 돈을 국가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을 땡겨 쓰려고 우리 세금 땡기려고 어차피 임기 다 돼가는 국회의원들을 막 끌어들이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줄 서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국고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삭죽기를 하는데 이삭죽기 하고 나면은 이준석은 토사구 팽당할 거예요. 그 개혁신당에서. 왜 그러냐면은 자 낙천하는 게 양쪽에서 생기겠죠.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생기고 국민의힘에서도 생기는데 민주당 낙천자들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죠. 수도권에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이준석, 이낙연이 만든 신당에 가요.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좌파 정당이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낙천한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영남, 그러니까 그 부산, 울산, 경남에서 낙천했다.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가요, 그 당에? 사실은 갈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 간다 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내가 그쪽으로 가서 정치적으로 어떤 여기서 개혁신당 명찰을 달고 내가 출마했을 때 무슨 당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렇죠. 조금이라도 표를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은 개혁신당은 사실상 좌파 정당이 되었거든요. 좌파 정당이 된 마당에서 TK는 말할 것도 없고 TK 말할 것도 없고 PK에서도 그쪽으로 가서 내가 어떤
움치고 뛸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무소속 나가지. 그렇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본인을 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서 나가면 일정 부분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까지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럴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수도권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대구 가서 지금 뭘 합니까? 대구 사람들이 이미 이준석은 좌파로 다 찍어버렸는데. 아니 그 대구 가가지고 이제 공동대표고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낙연이거든요. 그렇죠.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구 가서 지원 요소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저도 유튜브에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당이 뭐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준석은 토사구 팽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우리 그 김경국 전 본부장은 그 김경국 TV 또 지금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하니까 정말 말을 하면서도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한 사람 또 짜증나는 사람 더 이야기해야 되네요. 근데 왜 자꾸 이야기를 듣냐 하면은 정말 이런 정치 22대 총선에서 끝내자. 오늘 조선일보 사설인가요? 온갖 그 범죄 혐의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출마를 한다고 하고. 사실 범죄 혐의자도 혐의자지만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좌파 친북 인사들이 지금 그렇죠.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뭐 우리가 통합비례당이라고 이런 붙인 거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재명은 아무 끄리낌 없이 지금 아마 할 겁니다. 네, 우리 북한을.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경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방법은 없고 참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죠. 네,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앞순위로 이렇게 포진을 시키면은 지금은 앞순위로 포진 안 시킨다는 게 이재명의 전략인데 또 거기서 또 투쟁이 일어나겠죠. 앞순위로 포진을 시키면은 정당 투표에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계단 퍼뜨리는 사람들, 강우병, 사드 이 계단 퍼뜨리는 사람들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북 좌파 진영, 그러니까는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상 간첩들이죠, 예, 그 사람들도 지금 포함이 되는 상황이니까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조국 이야기 하나만 좀 하죠. 조국 이야기. 일단 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뻔뻔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배지 달면 우리 세금으로 돈 세비 줘야 되느냐 이렇게 참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지만 조국 신당을 창당하면 분명히 조국 이름이 들어가겠죠. 조국 이름을 들어가서 조국 신당을 하든지 조국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문제는 전망이 지금 그렇게 간단찮다는 거거든요. 꽤 의식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조국 그 자체에 대한 팬덤도 도민도 있어요. 조민도 있고 팬덤 자체가 설마 지역구는 안 하겠죠. 지역구는 못합니다. 여력 없습니다. 지역구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 조국에 대한 팬덤층이 만만치 않죠. 정경심 씨 구속돼서 돈 매덕 챙기는 거 보세요. 영치금 그 기네스 국감이죠. 그러니까요. 억대 영치금. 그 정도로 지금 조국에 대한 팬덤층이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조국이 또 나름대로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에 가기 싫은 그런 사람들을 또 조국 쪽에서 문재인 친문 인사들을 비례대표로 영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친문 세력을 또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3%는 무조건 넘길 것 같습니다. 일단. 자, 3% 넘기면은 지금 한석을 확보를 하는데 이 3% 되면은 조국은 국회의원 못 돼요. 못 되죠. 1번이니까. 1번이 여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3% 되면 한석이 된다는 그게 한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준연동형 때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난번 준연동제 때는 30명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47명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캡을 이제 벗기는 상황이 됐는데 캡을 벗기면 또 산술이 변화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또 막판에 캡을 씌우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캡을 저는 벗기는 걸로 생각을 해보니까 3%면 한석이 넘어가겠더라고요. 캡을 다 벗기면 그렇게 되겠네. 30석에서 40석이면 1.5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기가 정당 투표 받은 만큼 의석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 하나도 안 하면 비례대표에서 다 비례대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3% 이야기 나오는 것이 우리가 300석이잖아요. 예. 300석이니까는 뭐 그렇게 만 3% 하면 이제 한 석이 가는 간단하게 이제 그렇죠. 이야기했으면 예. 그 수치인데 그때 열린우리당이라고 있었죠. 그 김의겸하고 최강욱 들어갔던데 거기가 3명이 되는데 5.4% 받았어요. 5.4%로 3석 받았죠. 네. 정의당이 그때 8.6%로 5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럼 조국이 한 5% 정도 받았어요. 5% 정도는 저는 5% 잘하면 5%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까지.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강성들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제2의 열린민주당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때 열린민주당이 손혜원하고 정봉주가 만들어서 최강욱 김의겸이 당선시킨 데인데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기치가 더 센 민주당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세게 나간다 우리는. 그러니 극성 지지자들을 겨냥을 한 거죠. 그래서 5.4%를 가져갔으니까 조국도 지금 그걸 겨냥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민주당 이재명보다 더 세게. 오늘 어제 보니까 중앙지검장 이성윤 씨. 그렇죠. 이성윤 씨도 뭐 자기도 조국 신당도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세게 나간다고 어제 광주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석을 두 발로 밟고 귓밟는 퍼포먼스를 했죠. 그때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경제 문제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바로 이재명이 그 다음날 광주 가서 딱 저 자리에서 저렇게 짓밟았거든요. 그 비석을, 네. 땅에 있는 비석을. 그리고 저 한 말을 좀 보십시오. 저와 가족이 겪은 고통이 떠오른다. 제가 저 말을 듣고 제가 순간적으로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저도 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지금 저런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 자기 그 파렴치한 행실과 5.18을 비교를 합니다. 네. 내가 당해보니 강주의 아픔을 몸으로 이해하게 됐다. 자기 가족이 뭐라 했던데. 5.18 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강주 시민들께서 끝내 불사르고자 했던 낡고 썩은 것들이 모양만 바꾸어 다시 활개치고 있다. 그게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제 가족, 함께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이곳 강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이 강주 시민 모독받은 모독이죠. 예. 그런데 이 발언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강성 이 좌파를 찍는 유권자를 겨냥을 한 겁니다. 결집용이죠. 예, 결집용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을 지향을 하는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이 그때 5.4% 전국적으로 받았는데 강주에서는 8몇 %를 받았어요. 그 8몇 %를 받은 것이 상당히 이 3명을 탄생시키는데 좀 기여를 했죠. 아마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본인이 강주 가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과연 덕이 될지 아니면 강주 시민들도 돌아서는 그 계기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걸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지가 독립투사도 아니고. 그런데 오래 안 지켜봐도 돼요. 그 한 석 달 있으면은 감옥 갑니다. 감옥 가면 또 딸이 또 성기 받으려나? 뭐 후순위로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사실 이거 우리가 정말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조국은 할 수 있다. 조국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네. 이 조국은 자기가 이 국회 배추 달아봤자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내지 5개월 내에 나오면은 지금 송천은 4월 10일이지만 임기는 5월 30일부터잖아요. 그렇죠. 5월 30일부터 시작. 그 전후해서 바로 구속되고 빠져 날아가니까 차라리 조민을 1번 시켜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조국은 할 수 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못할 게 뭐냐. 저렇게 정말 저 강주 가서 저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여도 증가에 송영길도 뭐 정치 검찰 해체당? 검찰 해체당?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도 일본에 자기 부인을 내세울 수 있다. 내세운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 여성을 하니까 그리고 그 부인이 최근에 그 송영길 대선에서 뭐 성명서도 읽고 막 하잖아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과거에 저 박철원 장관 부인이 현경자 여사 그렇게 한번 했었죠. 그건 사실 그것도 옛날 얘기 아닙니까? 아, 그게 제 그 기자 생활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벌써 90년대 말 이야기 30년, 20년 넘게 된 얘기인데 그때와 같은 일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그것과 지금은 더 그 재질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민에게 완전히 그 박탈감을 주는 그 조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본인이 또 말하니까 또 화나네. 아니 그래. 이 7개 가짜 스펙 만들고 앉았고 거기서 뭐 컴퓨터 가지고 뭐 막 오려가지고 자기 딸 아들 막 입학시키느라고 막 하고 자기가 그 조교로 데리고 있던 최강국한테 가가지고 저기 우리 애 그 저기 인턴 가짜 증명서 하나 줘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자 문제 풀자. 나는 위에서부터 엄마는 아래서부터 너는 아무데나 들어가 이렇게 해서 범죄 그 처벌을 받는 사람이 그걸 강조와 비교를 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이 짓을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이가 지금 제1야당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들 이런 용기를 내는 거고 그렇죠. 또 이재명이가 또 비례대표를 이렇게 해주니까 또 다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트라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재명에서 다 출발하는 겁니다. 유동규가 그 성남에 출마하는 것을 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거 유동규 탓할 거 없어. 이재명 때문이야. 이재명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유동규 개항을에 이 출마를 하는데 사실은 좀 웃기는 일이죠. 네. 웃기는 일인데 유동규 입장에서는 뭐 설마 뭐 자기가 당선되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선되려고 가는 건 아닌데 뭐 계속 지금 유세를 하면서는 자기가 1등을 해서 1등을 하겠다 그러는데 네. 그만큼 이재명한테 한이 맺혀 있는 거죠. 아, 유동규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 떨어뜨리려고 출마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거든요. 옛날에 이정희. 그렇죠. 박근혜 후보 떨어뜨려서 나왔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확 그냥 그 여론이 거꾸로 돌아버렸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바보 같은 짓이 없는데 그만큼 자기가 지금 속에 지금 열불이 열이 끌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하는데 개항에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 대장동 갖고 여기서 싸워?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총선판을 한번 읽어볼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김경국 기자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총선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 지금 9개가 있는데 낙동강 벨트 선거구가 그 중에서 5명이 민주당이죠. 그렇죠. 이 전황이 어떻습니까? 전황이 사실은 뭐 5명이 민주당이라는 자체가 9개 중에 5석이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영남에서 그렇죠. 차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굉장한 격전지죠. 굉장한 격전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세죠. 열세죠. 열세였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거물급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김태호, 서병수, 그렇죠. 조혜진 이렇게 좀 대거 투입을 해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고 특히 양산을 같은 경우는 지금 김두관 의원이죠. 김두관 의원인데 거기 이제 김태호 의원을 투입해서 김태호 의원은 선거의 비제라고 그런 뭐 별명도 있습니다. 진적이 한 번도 없나요? 진적 딱 한 번 졌습니다.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렇죠. 때 경남지사에 출마했다가 그때 김경수에게 딱 한 번 졌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김태호 사실 인사하고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혼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보통 저 출마를 해서 인사를 하잖아요. 네. 인사를 해서 정치 뭐 그 정도 정치했는 사람들 손 잡아 보면 다 안다 하대요. 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내 사람이다 네. 아니다 하면 손 잡아 보면 아는데 얘기를 하다가 손 잡고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손을 놔버려요? 아니 끝까지 붙잡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사람입니다 싶을 때까지. 쓸데될 때까지. 막 급하게 우리 이런 식으로 왜 학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손은 여기 있고 얼굴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정치인들 그렇게 해서 욕 이렇게 많이 하고 먹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김태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진짜 끝까지 쓸데될 때까지 쓸데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두관 의원 이번에 고생 좀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김태호 그래 투입했고 그다음에 서병수는 전재수, 재선, 북강수가 전재수 투입했고, 그다음에 조혜진 이제 김정호 의원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 벨트가 상당히 보강이 됐죠. 보강이 됐는데 이제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계속 당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이제 조혜진 의원이 김해열로 갔죠. 김해열로 갔는데 김해갑이 지금 민홍철 의원, 민홍철 3선의 민홍철 의원이죠.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수들로 당해서 과연 지금 붙여봤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분명히 해봤을 텐데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사하갑입니다. 사하갑. 사하갑이 최인호 의원이죠. 민주당. 최인호 의원, 민주당 최인호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 그렇죠. 행정관을 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지금 재선인데 재선을 하면서 그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닦아뒀거든요. 닦아뒀는데 지금 거기 있는 경쟁자들과 최인호 의원하고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군들하고 붙여봤을 때 지금 계속 좀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 이런 식의 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갑을 저걸 가만놔두면 옆에 저 사상이나 북구 이쪽으로 저 전파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 된다. 차단을 하려니까 누군가 새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사갑에 사을에 조경태.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또 그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듣기는 얘기로는 당에서 조경태 의원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확인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일단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해봤을 때 사을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 몇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경태 의원도 있고 몇 명이 있는데 그 나머지 몇 명을 뭐 전직구청장도 있고 지금 청와대 행정관도 있고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지금 민주당 예상되는 후보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굳이 조경태가 안 나서도. 그러니까 조경태를 빼서 사갑으로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 부분이 아마 낙동강 벨트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조정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또 아직 그렇죠. 지금 또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꼭 쥐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선거구 획정 문제도 나중에 이제 만약에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남구 가벌이 지금 합구되는 그 인구 규모가 그렇거든요. 남구 가벌을 확보하면 부산 입장에서는 그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개를 그냥 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뺄 수 없으면 부산에 지금 분구 요인이 있는 데가 북강서 가벌입니다. 전재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선거구 획정위에서도 권고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강서구를 따로 떼내고 강서구를 따로 떼내고 북구를 가벌로 지금 두 개에서 북강서 가벌로 해서 두 개인데 이거를 강서 떼내고 북구 가벌로 해서 그럼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럼 남구에서 하나 빠지는 부분이 이게 보충되는 거죠. 보충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강서를 떼내면 강서는 어차피 김도호 의원이 지금 그 북강서 어린데 거기는 북구 두 개 동을 지금 강서구에 떼가서 있거든요. 근데 북구 두 개 동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고 나면 북구에서 이제 가벌로 이제 이렇게 분구를 하면 북구 가번 전재수 의원이 할 거고 그럼 북구 을에 또 이거 또 비잖아요. 북구를 여기 또 누군가 투입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꼭 잡고 안 내놓고 있으니까 마지막 조정이 아마 힘들어지고 미뤄지고 있고 이런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준연동형 이것도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캡을 세우느냐 뺏기느냐 이 협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재명은 자기 뭐 사법 리스크 이런 데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한 사람 손에 지금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네. 게임이 룰인데 이게 네. 한 사람 손에 좌지우지되고 네. 이게 지금 한 사람 기본에 따라서 하룻밤에 바뀌고 그러니까 가서 문재인 만나고 와가지고 또 문재인이 당신 말이야 이 다음에 대통령 되려면은 제3세력 걸어 안아야 돼. 그러면은 뭐 잘 생각해봐 하니까는 바로 돌아와서 준연동형 하겠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국민의힘 지금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국민의힘 공천을 앞두고 사람들이 우리 우파 그 시민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이 용산 출신들이 막 그 영남 쪽에 대거 바뀔 거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한 37명, 38명 그 용산 출신 그리고 장차관 17명 해서 한 10명 정도가 넘는데 한 40%가 영남으로 몰려가서 편한 지역만 갈 거다. 그거 교통 정리하는데 골치를 볼 거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싸울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지난번 서울 공천 발표하고 이렇게 1차 발표하고 2차 발표하면서 1차 발표에서 그렇죠.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용산 없었죠. 출신 그러고 대통령 측근 소위 없었죠. 심지어 석동현 전 지검장 같은 경우 석동현 그렇죠. 평통 사무처장이죠. 전 사무처장 그렇죠. 같은 경우 대통령 40년 직위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경선도 안 붙여줬습니다. 예. 경선도 안 붙여주고 그대로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상징적인데 어쨌든 서울 공천에서 그런 부분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저 결국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뭐 주변 사람들 다 공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쑥 들어갔는데 오늘 뭐 전희경 전 의원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수도권에서 전희경은 원래 했던 사람이고 그래 그 정도 경쟁력이 되고 하니까 하는 거고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사실 또 부산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산 해운대 주진우. 해운대 주진우는 사실 윤 대통령 최측근이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있고. 그런데 이원모도 뭐 최측근이지만은 그 강남 오래 했다가 그렇죠. 이원모도 지금 경기도로. 일단 조정을 한 상태고. 그래서 주진우라든가 아니면 뭐 장예찬은 어차피 수용인데 그건 어차피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만약에 전봉민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인데 전봉민 시당 위원장을 뭐 컷오프 시키면 또 모르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거기는 경선을 하게 돼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제 해운대 여기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돼 있거든요. 저 주진우가 신청한 해운대 갑은. 그리고 그다음에 중영도 아까 얘기했던 황보성의 의원 지역구 그 지역에는 이제 김무성도 있지만 조성환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친윤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그 정도 경쟁이 되면 경선을 시키면 되고. 그렇죠. 해운대 갑 저기가 제일 문제인데 저기는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어서 만약에 주진우를 단수 공천하면 아마 좀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기도 어차피 경선을 붙여야 되겠다. 경선을 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경선 상대로는 몇 명이 있는데 또 젊은 친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진우도 아직 젊죠. 주진우 비서관도 아직 젊은 나이고 경선을 붙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경국 기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여러분들은 부산이나 경남에 계신 분들은 이름이 다 익숙하겠지만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름이 아주 익숙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진짜 궁금해요. 김기현. 뭐 합니까? 김기현도 이번에 뭐 울산 북구로 가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진작에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이 있잖아요. 진작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당에서 김기현 전 대표한테 울산 북구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직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왜 지금 빨리 저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안 하느냐. 뭐 혹시 전직 대표기 때문에 좀 상징성 때문에 고민을 하나 이런 얘기도 나돌고 지금 오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김기현 전 대표 부분에 있어서 아직 뚜렷한 방침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저께 그래서 지금
울산 남구의뢰는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박맹우 전 시장. 박맹우 전 시장이 거기 가서 그러면 경합을 하고 있나요? 예, 일단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 오전에 저 울산 지방 의원들, 네. 구의원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13일 오전에 먼저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를 공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김기현 전 대표가 공천을 줬던 사람들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날 오후에는 또 이제 또 네. 박맹우 전 시장 지지하는 저 기초 의원들이 또 가서 또 무슨 소리냐, 박맹우가 네. 책임자다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그렇게 줄을 세우고 갈라놓은 상태거든요. 가르고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당해서 저는 왜 빨리 김기현 대표에게 어떤 시그널을 안 주는지 좀 무슨 이유가 있나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김기현 대표도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또 무소속 출마 이야기도 계속 나오던데. 공천 만약 컷오프 시키면 무소속을 가겠죠. 무소속 출마하면 뭐 당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울산 남월 그 지역이 워낙 국민의힘 텃밭이다 보니까 김기현 지금 가면 무소속 당선 가능성이 만약에 근데 김기현이 무소속 가면 아마 박맹우를 줘야 될 거고 박맹우 전 시장하고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울산 지역에서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들이고 시민들이 엄청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거 용산 출신들이 그다지 이제 처음에 이제 분란의 소지가 될 걸로 봤는데 뭐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원회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기 분당을이죠. 분당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오늘 단수에서 제외됐죠. 제외됐어요. 거기가 김병옥 지역이잖아요. 민주당의 7인의 김병옥 지역인데 아마 김원회 전 수석은 일종의 지금 역차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경선을 하면 경선에서 이기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일단 빨리 발표를 해줘야지. 지금부터 이 상대를 김병옥을 겨냥해서 계속 이제 뛰어야 되는데 이게 발표가 늦어지니까. 이제 김병옥 입장에서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죠. 봐라, 저 김원회 별게 아니다. 공천 못 받을 수도 있어. 단수도 못 받잖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이제 뭐 내척근이든가 아니면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고 특혜를 절대 바라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 얘기를 확실히 못 받고 그리고 총선과 공천은 한동훈한테 일임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 출신이나 친윤 인사들 그렇게 큰 불만을 터뜨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 그리고 저번에 KBS 대담할 때도 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마찰이 지금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한동훈 공천의 최고 딜레마는 그 부분이 될 뻔했죠. 그렇죠. 용산과의 관계. 그 부분이 제일 딜레마였는데 그 부분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풀어주다 보니까 지금 공천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런데 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경기 안산 상록갑 여기에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단수 공천 대상에서는 배제가 됐죠. 일단 배제됐죠. 장성민 전 기획관이 부산 엑스포 이거 좀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추진을 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그때 추진 과정에서 거의 외국에 나가 있었을걸요.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치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여러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틀림없이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부산이 좀 불리하다는 보고가 밑에서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갔을 텐데
밑에서부터 우리가 됩니다 이렇게는 안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느 선에서 차단하고 또 어느 선에서 어떻게 보면 또 왜곡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뭐 장성민 전 기획관 이 얘기도 나오고 뭐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사람 얘기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용산 출신들 처음에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용산 출신들과 장차관 출신들이 전부 다 험지는 안 가고 양지만 가려고 해서 좀 나중에 조정하는데 애를 먹을 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까지 어떤 이것 가지고 공천 갈등, 용산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공천 갈등 이런 상황은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짧게 한번 짚어보죠. 청와대 출입 오래 하셨잖아요. 청와대 출입하면서 해외 순방 취재도 많이 가셨죠. 네. 네, 저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 덴마크 이 국빈 방문을 갑자기 연결을 했는데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됐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굉장히 차단돼 있는 상황이죠. 정보가 차단돼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른 추측을 뭐 외부적인 상황으로는 다른 추측을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도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우리 지금 이번에 갈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국내적인 상황인데 국내적인 상황으로는 볼 때는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렇죠. 그런데 그죠? 이제 국빈 방문이라는 게 이제 좀 다른 실무 방문이나 공식 방문하고는 다르거든요. 국빈 방문은 거의 의전입니다. 그렇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카펫이 쫙 깔려요. 공항부터 의장대 놓고 그리고 국빈 환영 만찬 그다음에 공식 행사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의 권유에 의해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거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참석을 하면은 민주당에서 또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순방을 연기한 거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의사협회 파업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말이 딱 와닿았습니다. 이 여권 관계자가 한 말인데 뭐냐면은 아무리 국내 정치가 그래도 그게 국경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국경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국경선을 넘어가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워낙 이것을 정쟁화시킴으로 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뭐 그 금도가 국경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그 금도는 진작에 벌써 민주당에서 깨졌습니다. 그럼요. 그 윤석열 대통령 초반에 해외 출장할 때마다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못했어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할 때도 과거에는 왜 우리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가 있을 때는 안에서 야당들도 가급적 대통령이 요구를 안 했거든요. 안 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저거였는데 금도였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금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딱 비행기가 성남공항에서 뜨는 그 순간부터 해외 리스크, 순방 리스크 하면서 그때 뭐 장경태 뭐 그런 것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빈곤 포로노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총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 다수당을 차지해야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좀 종식을 시킬 수 있고 특히 범죄 혐의자들이 이거 뭐 조국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렇고 또 뭐 하나같이 노웅래도 그렇고 출마 변이 전부 다 검사 독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죠. 검사 독재면 이재명은 감옥에 가 있다. 길거리에 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 이런 비상식적인 이런 해외 토픽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때 꼼꼼히 이렇게 좀 살피시는 그런 수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 15일 보내드린 라이브 방송 송국건의 현장 정치. 오늘은 김경국 TV 대표, 현재는 김경국 TV 대표, 구독자가 2만이 아주 짧은 시간에 넘어간 김경국 TV 대표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모시고
전국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더 많은 또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